요즘은 웹툰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양질의 작가들이 이미 모든 방향성을 웹툰에 맞추고 달려가는 시대이기도 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출판 만화보단 웹 혹은 전자책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숫자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출판 만화는 어디서든 나오고 있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로 대표되던 원나블 세대가 끝나면서 한국의 독자들은 긴 연재물을 엮어 만드는 출판 만화를 구입하고 사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만화방이나 혹은 전자책을 통해 소장하지 않고 대하여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몇 권 이상이 되는 연재 출판 만화를 누군가에게 보라고 또 소장하라고 말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즘 너무 없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한국에서 출간되고 있는 일본 출판 만화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대원 CI에서 출간되고 있는 이즈토로우 작가의 총자의 우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만화클래식의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인수의 만화클래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방송의 연달아 두 편에 대해서 제가 좀 AS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지지난주였죠. 영화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 방송 초반엔 잘 얘기하다가 말미에 가면서 제가 인물을 지칭하면서 로저 레빗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벅스 반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벅스 바니가 아니고 로저 레빗이라는 거 수정해서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실 녹음할 때는 몰랐는데 편집하면서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로저 레빗을 자꾸 벅스 바니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저 레빗의 부인을 제시카 레빗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영화상에선 그런데 제시카 바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편집하면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가능하면 제대로 다 편집했어요. 좀 더 분량이 있었는데 한 10분 되더라고요. 그 명사를 벅스 반이라고 써서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래서 혼자 할 땐 좀 더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둘이 캐릭터가 너무 비슷해서 약간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둘 다 토끼라는 것도 있고요. 또 혼자 녹음할 때 이렇게 같이 안 하다 보니까 혼자 하다 보면 혼자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2시간 정도 벽 보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들이 와요. 아득해져 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떠들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이었던 78편이죠. 만화 읽고 쓰다 프리뷰 저번 주에 올라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역사적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에도 올렸고 여러 군데에도 얘기를 올렸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선택한 키워드가 보국 안민이란 키워드잖아요. 이 키워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듣다 보면 마치 이봉창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사과를 드리고 수정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정확한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도시락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는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 파경준 대장 등을 즉사시키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빠른 재판을 통해서 총살당하신 분인데 이분은 윤봉길 의사고요.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8일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체포된 뒤에 사형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일단 두 분이 일본 상대로 뭔가를 던졌다는 것, 그리고 1932년 같은 해라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또 같은 단체에서 또 활동을 잠시 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날 이제 얘기하는 게 제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가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 지금 다음에서 하고 있는 웹툰.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보가 순간 머릿속으로 포괄적으로 오는 거죠. 저도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이봉창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왜 던졌는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윤봉길 의사가 던진 거다.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진 거고 이봉창 의사는 수류탄을 던졌던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혹시나 방송을 듣고 관련해서 혼란스러워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주의해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말이라는 게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면서 말을 계속 뱉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가끔씩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광고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난 수요일부터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만화 읽고 쓰다 2권의 크라우드 펀딩이 오픈되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이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기획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준 코믹스에서 매년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화 읽고 쓰다라는 게 있죠. 그 작년에도 했었고, 근데 그해 연재 혹은 출간되고 있는 작품들 중 만화 작품들 중에서 20작품 정도를 선정해서 평론, 리뷰 혹은 소개를 하는 프로젝트인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참여해주신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그대로 참여를 하고 또 새로운 두 분의 평론가를 모셔서 원고를 받기로 했어요. 한 분은 이재민 평론가와 함께 만화계 최강 팟캐스트죠. 웹툰이스타를 유영채 이끌고 계시는 앙팡님이 함께 참여해주시기로 했고 또 한 분은 지금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이재민 평론가랑 제가 앉아서 했던 얘기가 여성 평론가가 없다. 여자의 시각이 없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숫자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뭐 남자 2명, 여자 2명, 뭐 남자 3명, 여자 3명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희도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끼리만 계속 하는 건 좀 답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얘기가 다르고 성별마다 살아온 동안 느끼는 것들이 감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게 있어 좀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재민 평론가랑 둘이서 비하인드로 평론 수업을 열자 이렇게 하면서 의기투합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서로 바쁘고 일단 제가 좀 바빴죠. 그러다 보니까는 못 하고 이랬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평론가라는 활동에서는 웬만큼 글을 잘 쓴다 이런 사람들도 거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연배 중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나타난 아주 젊고 유능하신 분이 계셔서 이번에 2019년에 함께 하기로 했어요. 박세민이라는 분인데 이것과 함께 관련해서는 아마 만화 읽고 쓰다 지난주에 올라간 팟캐스트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4명 다 자신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선정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벅에 가시면 만화 읽고 쓰다 2권에 관련해서 지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펀딩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책은 아니고 달력입니다. 한 명의 주인공 4명의 만화가 그리고 2020년 만화 캘린더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한 명의 주인공을 세팅해놓고 4명의 작가들이 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달력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괴임 작가님, 이한 작가님, 그리고 무화과 작가님, 그리고 황별이 작가님까지 이렇게 4명이서 같이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괴임 작가님이 1월에서 3월, 이한 작가님이 4월에서 6월, 무화과 작가님이 7월에서 9월, 그리고 황별이 작가님이 10월에서 12월을 좀 맡아주셨어요. 이번에 이 컨셉은 좀 한 페이지만 합니다. 그냥 각 월마다 자기가 그 캐릭터가 할 법한 이야기들을 컷을 나눠져 있는 만화로 그려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달력을 뭐 매일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달력은 무슨 일을 체크해야 될 때, 그리고 가끔씩 뭐 날짜 계산할 때 이럴 때 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어쩌다 한 번씩 갑자기 보는 거니까 뭐 굉장히 심각하거나 심오한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단 그냥 안에서 어쩌다 한번 달력을 찝어서 봤을 때 그 만화를 봤을 때 기분 좋아질 만한 내용, 마음이 상쾌해질 만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담아달라.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그런 내용들로 컨셉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작가님 4분 다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완성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작업이 계속 콘티가 진행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11월 1일부터 펀딩이 시작해서 12월 1일까지 12월 1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지금 펀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달력 필요하신 분, 달력 하나 정도, 그리고 만화 달력이라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주인공을 4명의 만화가가 이렇게 나눠서 그리는 캘린더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것도 텀블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텀블벅 두 개 다 텀블벅에서 만화 카테고리 들어가면 금방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과할 내용이 2가지, 그리고 홍보할 내용이 2가지였네요. 자, 이번 주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부터 소개할 작품 총자의 우르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2017년 9월 말 대원 시야에서 한 작가의 단편집을 선보입니다. 바로 이즈토로우 작가의 변경에서라는 작품인데요. 그림체가 다 그린 듯 안 그린 듯 하늘거리는 펜터치로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그 선들이 독자에게 하나의 캐릭터의 인물의 형태를 이끌어낸다는 지점에서 좀 매력적이었고, 저는 그 변경에서라는 단편집이, 그리고 오래전부터 있었을 법한 스토리라인 위에 지금 요즘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을 얹혀놓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세련된 감수성이죠. 그런 지점들이 발현되는 것 같아서 그 단편 작품을 보고 나서 이 작가의 작품을, 이 단편집을 하나만 내놓기 위해서 대원 CI가 이 작품을 수입해온 것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같은 날 이 변경에서가 나오면서 같은 날 이제 서점에 풀렸던데 이 이즈토로우 작가의 장편 작품이 있더라고요. 또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총자의 우르나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우선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국내에 어딜 가더라도 좀 제대로 소개돼 있는 곳이 없어요. 고작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이 작가가 스바테치아상 대상 수상했다는 거, 만화 액션 신인상, 그리고 소아관 신인 코믹스 대상 입상 등 다양한 입상 경력이 있다는 것, 이 정도의 정보량이랑, 그리고 2019년에는 이 총자의 우르나 말고 이제 꿀벌의 키스라는 다른 작품이 또 출간되고 있고, 그리고 천재라는 수식어보다 귀재라는 수식으로 많이 불린다는 거, 이 정도 발견은 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다가 어디선가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 같은, 직접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블로그 스팟을 하나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를 일단 불러드릴게요. 여기 가면은 뭐 일본어로 돼 있어서 뭐 내용을 그렇게 제가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 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콘티 단계의 그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러프 스케치 단계의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작가 철자 그대로입니다. 이즈토로우, 네, 지금 오는 고향은 금지입니다. 이즈토로우인데 izutoru.blogspot.com이에요. 그 블로그스팟이라는 곳은 어딘지 다 아시죠? 그래서 뒤에 블로그스팟.com은 그대로 있는 거고, 앞에 이즈토로우 izutoru.blogspot.com을 들어가시면 약간 블로그 형태로 돼 있어서 이분이 자기 그린 거를 막 올리기도 해요. 뭐 요번에 만들고 있는 작품은 사실 그거의 초안은 뭐 과정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되던 거고, 거기서 차용해서 다시 발전시키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찾아보셔도 될 거고, 그리고 어쨌든 국내 작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대원 CI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문의를 넣었죠. 이 작가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달라. 뭔가 나 방송하는 사람인데 알려고 하는데 너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직함을 몰라서 뒤에 존칭을 안 붙이겠습니다만 대원 CI에서 메일로 저한테 왔어요. 윤찬영이란 분 메일로 이렇게 답장이 오셨는데 어떻게 왔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쿄도 출신 2007년 치바 데츠야상 대상 수상, 변경의 서로 소악관 신인 코믹 대상 청년 부분 입선, 스틸 블루로 제5회 만화 액션 신인상 가작 등 다수의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신인답지 않은 작화와 연출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출간작으로 변경에서 꿀벌의 키스, 총자의 우르나가 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우선 이게 답변을 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이런 걸 문의하면 좀 디테일한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줄 알았거든요. 도쿄도 출신인데 도쿄도에서 뭐 어떤 공부를 했는지,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는지, 뭐 혼자 공부를 했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작가 인터뷰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내용을 알고 싶고,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약간 라이트하게 왔는데 어쨌든 이건 오피셜한 곳의 정보니까 이즈토로 작가의 작품을 유통하고 있는 대원 CI에서 나온 오피셜한 정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작가 소개를 해드린 거죠. 뭐 언제 몇 년도에 입선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작가는 뭐 그런데 굉장히 촉망받는, 이제는 좀 시간이 몇 년 지났으니까 그냥 촉망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기성 작가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출판이 계속 존재하는 한 이 작가는 오래 간다. 이 작가는 오래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가고, 한 번쯤은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같이 작품에 앞으로도 이 총자의 우르나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좀 많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작가의 작품을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원래 2018년까지는 매달 책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런데 올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행사도 해야 됐었고 여러 가지 기타 여비를 쓸 여력이 약간 딸려서 이 총자의 우르나라는 작품을 4권까지만 사놓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놓고 바빠서 1권까지밖에 못 보다가 이제 정신과 시간의 만화의 방 2호점 사이드비 행사가 들어가기 얼마 전이었을 거예요. 얼마 전인데 뭐 계속 준비를 해놓고 더 이상 다 준비됐지 이러고 나서 이제 좀 힘이 빠진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다고 뭐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힘이 빠진 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자기 전까지 한두 시간 정도 남아서 그러면 만화책이나 오랜만에 한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총자의 우르나를 4권까지 쭉 봤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그러면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한 6권 7권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나중에 이 작품을 소개를 아마 오래 지나기에 분명 할 텐데 그때 준비하면서 또 사야겠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준비하기 전에 지난주인가 한 달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권까지 다 샀죠. 사면서 속으로는 이 작품은 한 10몇 권? 적어도 10몇 권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7권 사고 딱 보니까 7권까지가 왕관이더라고요. 끝. 7권까지가 딱 내용이 끝이야. 그래서 생각을 금세 바꿨죠. 잘 됐다. 책값도 권당이 5,500원이라서 이게 싼데 커피 한두 잔 값이잖아요. 그래서 딱 소개해드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딱 사서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책값이 6,500원이에요. 5,500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준비해서 이제 방송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면 이 작품 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약간 요새 현대적인 감수성인데 그걸 이끌어가는 방식은 약간 일본에서 늘 우리가 봐왔던 연재 만화 형식이라서 그런 면에서 아날로그적인 측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요새 세련된 느낌 이런 것들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오늘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총자의 우르나에 대한 간략한 설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항상 그래왔지만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스토리는 보시는 분들이 또 느껴야 될 맛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매번 그래서 그런지 내용을 어디까지 설명해 드리냐에 대한 좀 걱정이 있어요. 어디까지 설명드려야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는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즐기시는데 구미가 당기게 하면서 그 매력을 해치지 않을까, 그 맛을 해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있어서 매번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그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총자의 우르나는 매 작품 앞에 이게 대충 시작하기 앞서서라고 하면서 예전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요. 한두 페이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권, 딱 총자의 우르나 매 권 앞에 있는데 2권에 나와 있는 거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가혹한 자연환경 때문에 고립된 생태계로 이룬 도시 시그 군도, 패권 국가 레즈모어는 눈과 바람의 작은 섬 리즈를 과거 이 군도에서 서식했던 만족 지도의 거주지로 만들었다. 적국 에콜과 전쟁 중인 레즈모어는 지드와의 분쟁이 발생하자 생태계 연구를 위해 리즈 남단에 설립된 케니티 기지를 접수하여 군사 거점으로 삼았다. 트롭이라는 평온한 토지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는 고아 우르나 트롭 용크, 주인공입니다. 우르나 트롭 용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여군만 배속되는 케니티의 저격수로서 첫 군무에 임한다. 여기가 좀 워딩이 어려운데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치르모의 날개에서 만약하는 즈드를 저지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 인간이 아닌 이영의 존재 즈드와의 격렬한 전투, 선배 병사 카렛이나 생태계 연구자 라프트마와의 교류나 알력, 우르나의 군인으로서 생활이 시작되었다 라면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말하는 치르모의 날개라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서 만약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만약이란 단어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되게 중요하게 쓰더라고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단어긴 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놓는 건지 아니면 원래 워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 치르모의 날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냥 겉으로 이미지로 보이는 스키점프대 같은 거예요. 스키점프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지드라는 이민족들이 타고 뛰어 올라서 이 케니티라는 기지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쪽으로 서식하도록 이쪽으로 다 몰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르나가 배속받은 케니티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서 위로 슉 뛰어서 점프를 해서 가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행위 그거를 만약한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점퍼죠. 점프해서 이제 하늘 위로 쫙 치솟아 올라왔을 때 그걸 만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드라는 이 사람들이 이 민족 이영의 민족들이 이영의 민족이라고 하면 되죠. 그냥 이영의 민족들이 그거를 뛰어 올라서 가려고 하는 그 케니티라는 곳 있잖아요. 저 케니티 기지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탑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격수를 배치해 놓고 이 민족이 못 넘어오도록 그 땅 끝 거기서 이제 자기들 대지로 여기 패권국가 레즈모어 국토 쪽으로 못 넘어오도록 거기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거기 탑이다 보니까 탑 꼭대기에 항상 저격수를 배치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주인공 우르나가 훈련병일 때 특등사수 출신이거든요. 사격을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격수죠, 저격수. 저격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격을 엄청 잘하는. 그래서 이 부대에 배속되어서 여기 탑 꼭대기에 배치를 받아서 탑 꼭대기에서 이 우르나가 해야 될 임무는 이 치르모의 날개 스키 점프대 거기를 이용해서 지드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날아올라서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그 기지를 넘어서까지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 날아오르는 그 지드들을 저격하는 거예요. 그 임무를 이제 우르나가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부대는 여군들만 배속됩니다. 여군들만 배속되는 그런 곳인데 여튼 작품 시작에서부터 이게 추운 설원에서부터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곧 이런 전투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만화의 거의 규칙 같은 거죠. 1화에 분량을 원래 원고에서 1.5배에서 2배 분량으로 늘리고 그 안에서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이고 여기 주요 인물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로 어떤 방정식을 가질 거다라는 거를 뭐 장소, 물건, 간단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면서 거대한 하나의 사건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겠다라고 이제 그걸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거의 일본 만화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거의 정석처럼 흘러간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토리 라인 흘러가는 거는 거의 정석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좀 세련된 모습들이 있어서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 작품의 1화는 그렇게 해서 그걸 굉장히 잘 지키고 있고 보여줄 걸 정확히 다 보여주는데, 거기서 보시는 분들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만큼 잘 만든 작품이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하나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그 우르나가 거기서 자대 배치라 그럴까요? 자대 배치죠. 자대 배치 받아서 특등사수로서 거기서 저격을 하게 되면서 저격수의 삶을 살게 되면서 전쟁을 치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들은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작품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7권의 책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냐면, 우선 제가 제일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사나 캐릭터들의 행동이 굉장히 세련된 미사오구나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본질은 굉장히 매우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워낙 뛰어난 선배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작가들 중에 그들이 갈고 닦아놓은 길이 있거든요. 어떤 일정한 플롯이랄까요, 플랫한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대사도 마찬가지고 행동 제스처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렸던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변해와서는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했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변한 시대에서는 그것들이 어떤 고딕 양식 중에 하나로 치부되기 쉽죠. 하지만 거기서 헐리우드 영화 문법처럼 그 일본 망가의 그 연출 문법 중에서 분명히 계속 살아남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은 그것들을 지키면서도 그 위에 얹혀놓은 캐릭터들의 행동이나 인물들이 감정선 변화, 이런 것들이 과거의 작품보다 더 입체적이라고 봐요. 더 입체적이기 때문에 더 세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랄까, 원래 예전 같은 게 만화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연재 만화 뭐 몇 권 되는 거 있잖아요. 10권 뭐 20권 이렇게 되는 것들 보다 보면은 이것 대사나 제스처 이런 것들을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 거지. 얘가 어떤 성격이고 지금 어떤 추격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얘가 어떤 포지션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얘가 대충 이 사람 붙잡고 뭐 이게 막 얘기하는 얘기가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 경우가 있죠. 그래, 대사가 너무 많아서 20세기 소년 예전에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보다가 그냥 넘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으니까 넘겨야지 이렇게 넘기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연재 만화를 보다 보면 원피스도 언제부턴가 얘들 모여서 막 지들끼리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으악 뭐 이렇게 이러면서 막 놀라는 장면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대충 얘들이 어떻게 방정식으로 해서 이 내용이 끝날지는 알 것 같거든. 중요한 정보는 이미 앞전에 어떤 새로운 캐릭터가 나타나서 진지하게 시대 별명, 상황 설명 이런 거 다 해줬고, 그건 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더 이상 별로 안 봐도 될 것 같은, 좀 지쳐서 넘어가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선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고딕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충 뭐 이렇게 알겠으니까 빨리 넘겨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몇 페이지 착착착 넘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도 분명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 끄네, 약간 늘어지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넘긴 부분도 있지만, 행동이나 그 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그리고 캐릭터들이 느끼는 감성, 이런 것들 이제 품고 있는 감성, 그리고 그 감성을 어떻게 나레이션으로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사람들, 지금 나랑 동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세련됐다. 그리고 굉장히 발전된 일본 망가가 어느 한 방향으로 발전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 그렇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행동하겠지,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아요. 그래, 그런 느낌들이 좀 좋았고, 근데 그런 세련됨 속에서 또 그거를 배가시키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우르나가 배속받은 자대가 이제 여자들만 있는 자대예요. 여자들만 있는 배치된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여자 캐릭터의 외형을 그리는 거, 외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는 무조건 몸매가 이뻐야 되고 뭐 가슴이 커야 되고 바스트가 커야 되고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그리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바스트가 크게 되면, 그러니까 가슴이 크게 되면 몸에 살집이 당연히 잡혀요. 살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배에도 그렇고 그 가슴의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엉덩이도 커질 수밖에,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허벅지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살집이 잡히는 얼굴도 마찬가지고. 근데 웬만한 만화에서는 야, 저 몸매 저 가슴 크기면 야, 사람이 못 걷겠는데? 이런 느낌 드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왜곡을 많이 시키잖아요, 일본 망가들은. 근데 이 작가도 이제 캐릭터들의 가슴을 되게 풍만하게 그리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살도 같이 그린다는 거지. 야, 저 정도 몸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매가 이렇게 좀 어깨가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뱃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잡힐 수밖에 없고, 턱살도 당연히 잡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삐져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그러니까는 이 캐릭터 우르나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캐릭터들에 있어서 그런 그 살집이 잡히는 모습, 대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지는 않는데 되게 그냥 현실적으로 그려요. 사실적으로 그린다고 봐야 되겠죠. 디테일한 거랑 사실적인 건 좀 다른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단편집인 변경에서도 그런 부분 좀 잘 설명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좋더라고요. 약간 그런데도 이뻐. 이렇게 그리는데도 평소에 뭐 사람마다 자신의 취향이란 게 있으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데도 이런 체형의 여성을 그렸는데도 이쁘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적이고 또 매력적이게 잘 그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렇지 않게 좀 넘나들으면서 다루는 지점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이런 게 좀 심한데, 그러니까 예민한데, 요새는 작가가 어제 작품에서 무언가를 다루고자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배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배려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동의하는 지점은 우리가 당연히 평소에 생각하는 배려라는 건데, 그거는 어떤 편견과 오만이 깊게 주입된 상태로 그 대상을 뭐 존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있는 존재 그 자체로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야, 존재해도 좋은데 내 눈앞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나랑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듯이 그 사람들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의 배려는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소수자나 약자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그 작품에서 필요해서, 그 작품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딱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이 작품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대놓고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이 세계관에선 아무렇지 않은 일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야. 그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야, 저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현실이 저렇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특히 그런 소수자나 어떤 몸이 불편하셔서 자신들의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든지, 뭐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분들이 야, 저게 말이 되냐? 저게 현실에는 안 저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그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그분들의 그런 걸 이해하듯이 작품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뤄져요.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리고 몸이 다쳐서 돌아온, 그것도 나중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 중에 한 명이 몸이 좀 다쳐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도 일상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서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처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다뤄준다는 말이죠. 물론 좀 조심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다루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가볍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되어서 이 작품을 흘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다루고 가볍게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그런 모습이 그렇게 다루는 지점에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뭐 그런 세상을 꿈꾼다라기보단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다루어지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저는 누가 저한테 어떤 본인이 뭐 지금은 좀 말하기 힘들지 몰라도 어떤 동성애 문제라든지 자기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어떤 얘기들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똑같다. 그냥 사람일 뿐이다. 단지 너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석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탁 다뤄진다는 거. 그냥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그렇지. 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컷과 컷 사이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이렇게 빠르고 쉽게 그리고 감정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했다가 빠지고 이런 배치하는 모습들이 보면서 아 좋다. 이렇게 아무런 불편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도 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 이 작품 안에서 이 지점도 굉장히 세련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흐름에 따른 캐릭터들끼리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지점들이 여성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점인데 물론 과거에도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들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작품이든지 그 속에서 여자의 포지셔닝은 4가지 중 하나였어요. 성녀, 그리고 우리가 여신이라 부르는 성녀, 아니면 마녀이거나 아니면 엄마이거나 아니면 몸으로 남성을 케어해주는 뭐 그런 여성으로밖에 분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품에서 여자를 묘사하는 부분들이 이 4가지 중에 하나로만 포지셔닝을 해서 씁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들이 여자들이 있는 부대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포지셔닝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여자니까. 그냥 그들 속에서 그 사람마다 개성을 보여주면서 이 극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앞에 말했던 이런 포지셔닝이 될 때도 있죠. 어쩔 때는 A란 사람이 B란 사람을 다독일 때는 엄마 같은 모습이나 아빠 같은 그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옆에서 다른 연민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적 유디트 같은 성녀 여신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신과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고 서로가 서로 몸으로 케어할 수도 있는 거고 여성끼리도 그건 중요한 게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상황에 맞춰서 포지셔닝은 되는데 일단 그게 전면적이지 않다는 거지. 반드시 그 포지셔닝에만 이 캐릭터가 놓여 있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는 같이 날 엄마처럼 그러니까 다독이던 사람이 아침에 전쟁할 때는 완전 장군처럼 앞에 나가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걔가 영웅이 되면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거고 근데 그 포지셔닝들이 그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어떤 작품이든지 이제 캐릭터들은 포지셔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사건을 위해서 그 캐릭터가 그렇게 설정되었다는 느낌 우리 많이 받잖아요. 특히 어벤져스 같은 영웅물들 그런 거 보면은 야 얘는 이렇게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된 것 같은데 얘는 이런 캐릭터로밖에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이 사람의 다른 내면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게 아예 다 차단하는 설정 연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 그 캐릭터를 다뤄요. 일단 그 캐릭터를 다루고 그 캐릭터가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상황마다 포지셔닝이 변하면서 다채로워지는 거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건데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잘 뽑아서 보여준다. 사람의 여러 가지 면들이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잘 뽑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느낌?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게 2016년에 나온 작품인데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세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7권의 작품을 보는데 그 주요 캐릭터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아온 느낌, 그리고 뭔가 좀 이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건에 따른 어떤 액션이랄까, 보여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그들의 감정선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을 위해서 사람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인생 속에서 소비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7권 안에서 적어도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한테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쟁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르나가 설정상 그곳에서 가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뭐 명확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점들도 있고, 또 우르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몇 개의 사건을 선택적으로 작가가 우리한테 들려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만들기가. 그래서 사람이 중심에 있는, 인생이 중심에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든 만화든 소설이든 어쨌든 한정된 시간, 지면 아니면 독자가 인내심을 가지는 구간 안에서 그 캐릭터들의 서사를 어떻게 편집해서 보여주냐, 스토리를 어떻게 편집해서 보여주냐의 싸움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가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설정을 잡아버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체감이 안 생겨요. 깊이감이 안 생긴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몰입도가 떨어지죠. 라이트해지고 가벼워진단 말이죠. 이런 설정이 쓰이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뭐 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재난 영화라든지 어떤 공포 영화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인물들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려주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가, 이렇게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결국 어쨌든 대부분의 콘텐츠, 예술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왜 그걸 소비하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소비를 했을 때 그 작품이 마음속에 계속 남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느낌이 응축되었을 때 마음에 남는 거거든요, 그 캐릭터들이.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잘 되진 않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작품이죠, 세 번째 삶 할 때 그 지점을 좀 잘 표현하고 싶어서, 사건이 강하게 처음에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 실패를 했죠. 첫 작품이니까 실력이 모자랐고.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인 바로크 할 때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해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요새는 너무 사건 중심으로 소비를 한다. 근데 사건 중심으로 소비하지 않고 지금 해볼 수 있는 실험을,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떻게 나름 지금은 가설을 세우고 지금 작업 실험을 해보고 있냐면,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 설정, 그 작품을 위해서 해놓은 환경에 대한 설정 있잖아요. 그거를 전면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 배경이나 환경 설정 해놓은 거는 우리한테는 새로 보여주는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보편적인 느낌으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거대한 사건으로 이 작품 전체를 채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미 그 시대에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설정으로 두고 쓰지 않는 겁니다. 물론 자잘한 이슈들 통해서 그 캐릭터들이나 그 시대에 우리랑 좀 다른 시대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밑밥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작품 1화, 2화 분량에서 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이야기가 커져서 그거 자체가 거대한 사건이 돼서 그 사람 인물에 대한 인생 따위는 관계없이 그냥 소비되는 거다, 이런 지경에 이러면 저는 좀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타인의 이야기를 보고 싶은 거고, 그 타인이 겪는 이런 역경,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속에 인생의 압축된 시간들을 콘텐츠 속에서 소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느낌의 응축을 받아야지만 잊혀지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 녹여 쓰는 건데, 그런 지점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몇 년간 저도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제 실력이 미천하여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총자의 우르나가 그런 작품인 거죠.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위해 설정된 인물이 그냥 이 사건을 위해서 소비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온 인물들이 어찌어찌 살아가다 보니 이런 사건을 만나게 돼서 자신의 살아온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이런 지점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뭐 1권부터 7권까지 전부 다 전쟁만 하진 않아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르나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장하셔서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표지 레이아웃 말고 표지 세팅이 너무 아쉬운 건데 1권에서 7권까지 가는 사이에 너무 세팅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1권 표지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 사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독특해서 그 겉에 표지를 펼치면 또 새로운 뭔가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딱 봐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 안 팔렸는지 뭐 2권부터는 조금씩 레이아웃이 바뀌더라고요. 돈이 없었나 싶기도 하고 뭔데 만화책이 많이 안 팔리는 건 맞아요. 만화책이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지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3권, 4권 갈수록 이런 표지의 그 세팅하는 그 세팅들이 좀 통일성 없이 바뀐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예전에 웹툰이스타의 이재민 평론가가 그런 말 했었거든요, 저한테. 책등만 느낌이 같으면 괜찮다. 어차피 꼽아두는 거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저도 어쨌든 책 자체를 물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봤을 때 표지 레이아웃도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 근래 읽은 일본 만화들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가장 세련되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림도 좋고 또 전체 내용을 설명드린 것은 아니지만 보고 나면 참 마음에 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응축돼서 탁 다가오는 느낌,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권당 6,500원이네요. 앞에 제가 5,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살펴보니까 6,500원이고요. 7권입니다. 대원 시야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즈토로 작가의 총자의 우르나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가의 단편 작품인 변경에서도 좋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구입해서 보세요. 그건 한 권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총자의 우르나 1권이랑 같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면은 한국에 계속 이 이즈토로 작가의 작품이 계속 출간된다는 전제하에 만화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평생 곁에 두고 이 작가의 변화하는 작품 세계, 발전하는 모습들을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좋은 아티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앞으로도 계속 멋진 작품 잘 봤고요. 자, 벌써 11월이네요. 와, 11월.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남은 2달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삶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만화클래식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인스니 코믹스에서 진행하는 텀블벅에서 진행하고 있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2개의 펀딩이죠. 만화 읽고 쓰다 2권 펀딩이랑 그리고 달력 만화 2020 만화 캘린더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후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자의 우르나 오랜만에 일본 만화 한 편 소개시켜드렸고 다음 주에는 좀 색다른 세팅으로 색다른 녹음했던 내용들이 좀 올라갈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만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인터뷰 하나 잡혀 있어요. 독립출판 만화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2019년 11월 3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79편 총자의 루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